한반도에 많은 숫자가 배치되고 있는데 이게 자기들 어떤 목적,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문제, 대중국 문제에 있어서 이게 불필요한 주둔과 병력이 돼버리고 있다. 트럼프의 국방 관련 보좌관의 또 보좌관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단은 주한미군의 지상군 병력이 굳이 주둔할 필요 없다. 쓸모도 없다. 이거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군처럼 너희들이 대만도 그렇게 하지 않냐.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할 수 있지 않냐. 주한미군 자체는 어차피 감축되면서 결국 종국에는 나중에는 어느 시점에 가면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타임즈 편집인이자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방산 수출 이슈도 이제 좀 계속 지속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주한미군 이슈도 대두가 동시에 됐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시간은 그 위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폭풍 전야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새 정부가 또 출범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정치 이념이나 색깔에 따라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해설을 하거나 방향을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걸 떠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주한미군을 이제 북한 문제 때문에 북한을 이제 대비해서 유지를 했는데, 뭐 그 사이에 또 우여곡절이 많았죠. 뭐 한 3년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또 미국이 이라크 전쟁 수행을 위해서 경력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명분으로 또 빼간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줄었었죠. 2003년도에. 그때도 많이 시끄러웠죠.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시끄러웠고, 지금은 그때에 비교해서 2003년도에 비교해서 그냥 조용한 편이고, 그러면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병력 문제라기보다는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옛날 방식대로,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 휴전 이후 여기 이제 고착화시키고 이제 뭐 변화 많았죠. 계속 줄여왔는데도 그래도 많은 숫자가 여기에 배치되고 있는데, 이게 자기들 어떤 목적,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문제, 대중국 문제에 있어서 이게 불필요한 주둔과 병력이 돼버리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사시에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악몽이 필리핀 주둔군이 다 포로로 잡힌다든지 뭐 죽는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제 호주까지 철수를 하죠. 호주 지역까지 메가더 장군이. 그리고 이제 괌, 지금 우리가 많이 놀러 가는 골프 치러 놀러 가는 괌도 일본군한테 점령됐던 그 기억이,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예산 문제도 절감해되고 효율적인 어떤 자기들의 자산, 전력의 운영성 문제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산도 절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지금의 어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 주한미군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복합적입니다. 옛날에 가장 시끄러웠던 때가 23년 전, 2001년, 2년, 3년도에 그 아들 부시, 아버지가 아닌 아들 부시가 집권했을 때 이라크 이제 전쟁하고 아프간 전쟁 때 우리 그 주둔군을 1개 여단을 확실하게 뺐죠. 뭐 아파치 1개 대도 뺐었고. 그래서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한국군이 전력 증강이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할 때, 지금 소위 말하는 K방산의 그 주력 어떤 상품들, 이것이 이제 막 개발을 뭐 이렇게 완성을 이제 해 나갈 때,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군은 이제 화력이 좀 부족하고 실용 장비, 어떤 유럽이나 미군에 준하는 전차나 장갑차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한미군한테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시절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K방산 다 이제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그러한 그 새로 개발한 무기들이 뭐 미사일까지, 뭐 지대공, 뭐 그다음에 지대지 미사일 탄도탄까지, 웬만큼 다 개발을 끝내고 이제 도입을 이제 한참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20년 경과 과정을 보고 다 따져본 거죠. 한반도를 계속 자기들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완충지대로서, 최전방이자 완충지대로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그 옛날 1950년도나 아니면 2003년도나 비교했을 때 혼자 초기에는 싸울 수 있겠느냐. 저렇게 우크라이나군도 하는데. 그래서 그걸 다 평가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숙성돼서 올라왔다. 뭐 예전에는 몇 년 전에 한 70%를 봤는데 지금 뭐 85%까지 올라온 것 같다. 다만 이제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재래식 전력은 상당히 이제 육해공 해병대가 강력하다. 뭐 지휘 통제 문제도 있지만은 어떤 그 지휘관들 자질, 그런 거는 좀 더 이제 뭐 좀 내부적인 얘기지만은 그거는 좀 지켜보겠지만, 사람들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평택 중심의 지상군 병력 스트라이크 단을 파견할 필요 없다는 이제 결론이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 뭔가 이렇게 경고성 아니면 이렇게 알려준다는 개념으로 1월부터 이제 스트라이크 여단에 안 들어온다 얘기했었죠. 근데 최근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 미리 예산이 이제 작년에 배정된 게 있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써요. 그래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트럼프 2기 정부의 트럼프의
국방 관련 보좌관의 또 보좌관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이제 채택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건데 내용이 일단은 주한미군의 그 지상군 병력이 굳이 주둔할 필요 없다. 쓸모도 없다. 이건 나중에 희생만 나간다. 선제 공격에 있어서 탄도탄 공격을 받는다든지 평택 기지로 그러면 희생자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어수한 상황에서 뭐 북한이 남침을 하면은 이 수도권 인접 지역이 북한이 먼저 점령을 하면은 거기에 또 참전 일부 병력이 뭐 대대급이라도 들어가면은 포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굳이 지금 중국을 이제 주저앉혀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발이 묶이는데 여기서 뭐 최소한의 현상 유지가 안 해도 되레 뭐 희생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중국군의 뭐 탄도탄, 북한군의 휴전선 그 인근 남치우.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군처럼 너희들이 대만도 그렇게 하지 않냐. 대만도 혼자 배후 지원은 미국이 하지만 무기 지원이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해상 함정들이 이제 그 양안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를 유지해 주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미군이 하지만은 해공군 중심으로 정보 개통이나 우주 전략이나 사이버나 근데 순수하게 몸으로 맞닥뜨려서 2차 대전 때 우리가 영화에서나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장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상대로 싸우는 참호전쟁, 그거는 당연히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군이 알아서 해라.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지상군, 스트라이크 다음부터 이제 뭐 이 회계연도 돈, 그 국방예산 이제 배정되는 거, 보통 영어로 FY 뭐 26, 지금 26년 이제 들어갈 거고, 9월 달부터 27년 이렇게 되면 이제 예산 배정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미 국방부 예산에서 빼는 거죠. 그럼 뭐 올 수가 없는 거고. 그럼 그게 이제 소위 옛날 방식도 얘기하는 철수죠. 그 다음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또 뭐 감축. 저는 이제 눈앞에 왔다고 봅니다. 계속 워닝을 하니까 어떤 경보 비슷하게 계속 하고 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뭐 여러 사람의 입을 빌려서.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준비하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중간에 이제 또 이 좀 주한미군 변화가 있었던 게 행사를 통해서 오산 기지에 있는 A-10C 공격기를 철수시키겠다. 근데 이 A-10C가 대한민국의 어떤 전방에 북한군 전차를 이제 경멸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82년도. 거의 뭐 40년 되죠? 그래서 고정주둔을 하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발표를 이제 행사를 통해서 오산 파워데이를 통해서 5월 달에 이제 보여줬는데 6월 달 되니까 또 국방 예산을 감축하면서 그 돈을 이제 그 감축한 예산은 신형 전투기, 육세 전투기 개발에 쓰기 위해서 미 본토에 있는 A-10 부대도 다 동시에 없애겠다. 또 급작스럽게. 원래는 28년도까지 유지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입장이나 생각은 계속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무기를 현대화시켜야 되고 어떤 병력이 희생되는 것, 그다음에 주둔지 재조정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건데 우리나라 뭐 언론 온라인으로 이제 접하니까 신문도 안 보고 종이를 안 보고 보면 좀 저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직은 또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왜 저러는지를 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나오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정부는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내친 김에 전시작전 것도 다 내놓으라고 해라. 왜냐면 병력이 없으니까 유명무실하니까.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는 전시작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이게 뭐 보수다 진보 상관없이 얘기 나왔던 게 뭐 핵무기 같은 그런 기반, 일본처럼 그런 기반을 좀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뭐 양국 어떤 만나면은 대통령들이 만나면은 얘기를 꺼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더 이제 좀 상승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주한미군 자체는 어차피 감축되면서 결국 종국에는 나중에는 어느 시점에 가면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6.25 전쟁 그 발발하기 직전에 한반도 대한민국에는 이제 어떤 미국의 군사 고문단 500명만 남아 있듯이 그런 정도. 뭐 DMZ 그 감시하는 뭐 유엔사 휘하의 뭐 감시 인원들 뭐 1000명 이하도 될 수 있고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점을 다시 주일미군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력 자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일미군 병력은 5만여 명이고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은 2만여 명, 그러니까 2만 8천 명이라 하는데 그 수시로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이 병력들이 빠졌다 들어왔다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 신경 써서 일본 사람들처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2만여 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일미군은 5만 5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확히 집계가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관심을 두거나 집계를 하거나 추적을 하거나 뭐 하다못해 뭐 비행기 미군 비행기가 본토에서 오는 거 한 대라도 저게 무슨 어디 기지소 면밀히 찍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취미생활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그 계기가 이제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찍은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대만인들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 사실 한국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찍으러 다녔어. 그래서 그 여파가 중국인들이 이제 그 드론 날리고 대만인들이 막 기지 무단으로 찍었던 거, 그 여파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소위 이거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옆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2020년, 10년대죠. 2010년대만 해도 하나의 유행으로 이제 자리 잡았던 건데, 이게 다시 이제 위축이 되고 있어요. 이 어떤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많이 찍어봤기 때문에 기지 주변에서.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찍은 거하고 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 다르고, 근데 또 반면에 이 촬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 그럼 대만 가서 나도 많이 찍었거든요. 그럼 걔들이 TV 걸어서 날 우리 한국 사람 잡아낼 수 있어. 중국은 더 이상 이제 못하고. 중국도 한때 2000년대 제 주변 분들이 막 그 해군기지 막 산 위에 올라가서 막 우리 해적사 올라가서 막 찍어서 뭐 저한테 보여주고 했던 때요. 그러니까 중국도 허술한 때가 있었어요. 중국도. 그러니까 대만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대만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보복을 할 것 같아. 지금 자기네 사람 2사람을 구속시켰거든.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이런 거 다 따져보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취미생활 관련된, 군사 관련된 거.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데서 상당히 자유롭다. 좀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인미군에 대한 어떤 변동은 상당히 그 매달 정기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잘 이렇게 그냥 비행기 사진만, 군용기 사진만 찍는 거지, 어떤 병력 이동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다. 주한미군과 주인미군이 그런 면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어떤 관리, 해당되는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관리 감독하는 것도 민간인들이 쉽지가 않고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여러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결국에는 존재가 사라질 날이 올 수도 있다. 주한미군의 후순위로 나갈 병력은 어떤 병력인가요?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1989년도에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의 정부가 이제 무슨 아버지 부시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 공화당이죠.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미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89년도는 이제 막 동독이 붕괴되고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뭐 막 흔들릴 때니까 바르샤바 조약군이 이제 막 붕괴되고, 그래서 이제 동시에 미 본토에 이제 국회의원 뭐 샘 워너이라는 이제 의원들이 제출했죠. 주한미군 이제 감축하자. 근데 그때 당시 나온 게 일단 지상군부터 다 빼자. 그리고 이제 공군 전투기 부대만 일단 당분간 내버려두자. 근데 지금 그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977년도 카터 정부 때 들어서자마자 미국 민주당의 카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주한미군 병력을 년 단위로 뭐 몇천 명씩 빼자. 그리고 철수시키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70년대 얘기나 89년도 이후의 얘기나 반복되다가, 그럼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지, 바뀌어서 온 건지. 그게 바로 이제 북한의 핵개발, 핵무기 개발. 정확히는 이제 92년, 3년도에 이제 그게 이제 노출이 되고 탄도탄 동시에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94년대 정점에 오르죠. 그때는 민주당이 클린턴 정부 때 반대로 북한을 폭격을 해서 그걸 다 없애야 되겠다. 마치 지금 이란의 그 시설을 없애듯이 똑같은 시절이 있었죠. 북한도. 그게 1994년도.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반대했죠. 이게 전면전한다. 그러니까 폭격하지 마라. 근데 지금 그 이란을 보면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게 있어요. 1994년도에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이란을 보니까 또 아주 미묘한 그 어떤 그 상황을 접하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 북한이 지금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져버렸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해요.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옛날에 비교해서는 좀 이렇게 좀 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얘기를 하죠. 기사로. 여기서 한반도에서는 쳐들어갈 수 없다. 그게 이제 그때 지난 이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지금의 주한미군 그 변화라는 거는 거듭된 큰 그 어떤 굵게 시기별로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국 반복이 되잖아요. 70년대 말까지, 89년, 9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2003년도에 부시 정부 아들 부시 때문에 뭐 이게 다 사라지는 위기를 겪었던 20여 년째 일.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2기, 2025년. 그러면 결국 이게 언젠가는 미국이 철수해요. 이게 거의 50여 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주한미군 한다. 우리는 맨날 불안에 떨고. 근데 그 와중에 옛날에 불안에 떨었던 거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우리를 압도했었는데,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까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밀고 땡기는 게 그냥 계속 반복.
근데 우리는 핵무기 갈 수 없는 거고, 미국의 압박 때문에. 뭐, 전 세계적인 제재 요치를 이제 가할 수 있으니까. 지금의 이란 꼬리 모양이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한테 제재를 또 가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이제 뭐, 금방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한미군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그 재래식 전력, 지금 뭐 여러 가지 신무기 개발해서, 온라인 기사보다는 유튜브에서 많이 발표해 주면, 뭐 신무기, 뭐 요막 조목조목 다 얘기했잖아. 뭐 지상 장비까지, 뭐 레이저가 어떻고, 뭐 미사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개발이 다 끝났대. 그걸 실전 배치하는데 썸네일에. 근데 2030년대 가야 되는데.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유튜브를 안 보고, 이 국방학 연구소의 움직임 다 보고서가 들어오니까 미국 군부의 국방사인 그걸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하면서 줄이는 거예요. 야, 지금 단계는 당장 스트라이커 여단 한 개 여단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군한테 일방적으로 당하진 않아. 지금은 성숙이 됐기 때문에 야, 요건 이제 일단 빼자. 1단계. 좀 있어 지나니까 KF-11도 이제 120대 다 장만했네. 뭐 2032년이죠. 야, 그럼 주한미군 그냥 빼자. 공군, 오산기지 빼버리자. 그런데 다만 조건부를 뺄 거예요. 이제 어떻게 신문 기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의미 없이 이제 번역을 하는 기사인데, 유럽의 나토군에 이제 보면은 그 미군이 뭐 미 공군이나 해군이 전투 병력이 주둔하지 않는데 그 기지 한 칸에 관리하는 미군 애들이 와 있는 게 있어요. 지원 부대. 유사시에 그 기지를 와서 쓰면 사용하면은 그걸 지원해야 되잖아요. 뭐 급여도 해줘야 되고 뭐 탄약 보급 그런 정도의 수준의 병력들은 주둔을 해요. 소규모.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100%의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그 유럽의 스페인 뭐 로타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의 무슨 네이클 히스기죠. 물론 이제 전투기 주둔하지만은 옛날에 비교해서 많이 줄였죠. 뭐 밀델홀은 뭐 급유기 부대만 남겨놓고 많이 줄였어요. 영국에서도. 그런 모습을 이제 최소한 영국 주영 미군 같은 스타일로 이 주한미군을 바꾸겠다. 전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사례들이 다 있었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100% 철수는 아니고 거의 뭐 90% 철수가 이제 연도별로 다가올 거예요. 특히 트럼프 정부 끝날 때까지 속도를 낼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정부는 이제 뭐 민주당이 될지 다시 공화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또 한반도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그거 모르겠는데, 다행히도 이제 양안 사태, 대만과 중국의 양안 사태가 이렇게 서로 이제 겁을 주면서 경보 상태로 경계 상태로 유지되다가 또 이어지면은 그 어려움을 또 넘겨서 2030년대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그 나온 거 보니까 그 영국의 사례라든지 스페인 기지 같은 사례로 줄이겠다는 얘기구나. 근데 시간은 이제 좀 단계적으로 하겠다. 옛날에 비교해서 급속도로 빼지는 않겠다. 2003년도에 그 부시 대통령이 그때 되게 급하게 뺐죠.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좀 무서운 게 그 주한미군 병력 빼는 방법이 다 뺀 다음에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971년도에 대한민국에는 주한미 육군이 2개 사단이 있었어요. 그냥 그 71년도 기준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주한미 2사단, 그다음에 7사단이 있었는데 이 7사단 절반 50%를 그때 없앴죠. 철수했다고 71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실제 그 병력이 다 떠나는 거는 1970 전에 70년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령부만 남아 있었던 거. 그걸 행사를 했어. 71년도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다 이렇게 다 와가지고 했던 게 그런 식으로 먼저 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커 여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들어온 거는 예산이 이제 있으니까 일종의 속임수예요. 내가 볼 땐 그거 믿고 이렇게 안심하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으로 안 들어 그냥 바로 그냥 안 보내면 그냥 간단합니다. 보내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게 바로 철수예요. 주한 미주상근에 없어지는 거. 그럼 또 그 부연 설명을 들으면은 2015년도에 주한미 2사단이 일개 여단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뭐 2015년 초반까지 뭐 4, 5월까지 있었는데 그 사령부 같은 게 여단 사령부가 동두천 쪽에. 근데 평택 기지로도 옮기는 것도 있었지만 다 모이는 것도 있었지만은 결국 이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게 한미 연합사단을 만들고 그리고 본토에서 순환여단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순환여단이 이제 들어온다. 일개 여단. 그래서 사실상 주한미지상군은 끝났구나 하는 거는 이미 10년 전에 저는 이제 경험을 했죠. 유명무실하다. 한미연합사단 거기에 채우는 병력 대부분은 한국군이에요. 미군은 일종의 지원 병력들이 이게 합쳐져가지고 70% 한국군, 뭐 30% 이렇게 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이제 매체들을 불러서 전문지나
뭐 취재를 하게 해요. 미군들 좀 섞어놓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월간지든 뭐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미연합사단, 주한미 사단이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요. 그리고 스트라이커 여단이 이제 순환연대이 계속 들어왔고. 근데 그것조차 이제 끝낸다는 거죠. 그 위장하고 포장한 것조차 없애겠다. 그 돈도 아깝다. 딴 데 써야 된다. 그래서 그 교묘한 그게 그러니까 뭐 나쁜 측면의 교묘함이 아니라 미국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좀 더 좀 이렇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역사는 아주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까지.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 때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에는 이제 잘리지만은 물러나지만은 70년대 초반. 그리고 들어서 포드 정부 때 되게 우리가 가까웠어요. 뭐 안 뺀다. 더 이상 빼는 거 없고 주한미 공군의 전력을 오히려 증강해주겠다. 팬텀기 위주로 증강해주겠다. 뭐 74, 75에 뭐 그럴 때가 있었죠. 포드 정부 때. 75년까지 그것도 뭐 74년, 5년, 한 2년간 아주 이렇게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죠. 포드 정부 때. 그러다가 이제 카터가 들었으니까 다 빼, 다시 빼. 다 철수할 거야. 다 네가 알아서 해. 근데 그때는 우리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이제 막 시작할 때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오기 위해서 스타트한 시기였거든요. 76년도, 77년도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뭐 학생이었는데 되게 신문 기사를 보면서 국내 10대 일간지를 보면서 되게 불안하게 살았어요. 어린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북한군이 휴전선 넘어와서 6.25 때쯤 서울을 점령당한다 생각이 어떤 어린 나이에. 뭐 그래서 군사 매니아가 된지 모르겠는데. 불안 속에 살았어요. 그 76년, 7년, 막 8년. 그때도 무척 더웠습니다. 그 8.28 도끼 사건이 76년도 8월 88인데 그날 그 주간도 요즘처럼 엄청 더웠던 때가 있었어요. 날씨도. 아직 뭐 별 말씀 다 드리시는데. 그렇게 해서 70년대를 위태위태하게 보냈고 79년대에 카터가 이제 자기 그거를 이제 철회하죠. 뭐 78년에서 79년 사이에 철군을 이제 또 북한군이 재평가되니까 북한군이 T-62 전차 대량 생산해서 기갑부대가 어마무시하다. 마치 이집트군 수준으로 뭐 어마무시하게 양이 많다. 그래서 그게 중심이 되고 전투기가 미근십이 엄청 많다. 뭐 150대 이상, 200대.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 정도 맞설 준비가 숫자가 안 돼 있었고 숫자상으로. 방산이 이제 막 K방산의 원조가 시작될 때고. 그래서 이제 카터 행정부 때 79년까지 다 그게 철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79년, 80년 국내에 이제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80년대는 이제 또 저기로 되잖아요. 레이건, 트럼프의 선배. 상당히 그 부드러운 선배죠. 트럼프는 장사꾼이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맨날 돈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먼저 번에 자기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폼 잡는 걸 좋아하고 막 웃으면서 제스처 취하면서 다른 패턴이죠. 이게 같은 그 기반이 같은데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레이건 정부 기간 동안은 한미 연합 훈련이 진짜 팀 스피릿 훈련이 대대적으로 했었죠. 북한이 쫄 정도로. 그래서 그 기간은 뭐 좀 안심을 했죠. 81년부터 정확히 88년까지는 뭐 걱정을 하는 마음이 제가 없었습니다. 뭐 보도를 많이 해주고 뭐 미군이 와서 그냥 살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뭐 병력을 빼는 게 아니라 더 들어오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이제 K방산이 이제 2기 때죠. 두 번째 때. 그때 이제 전차가 K1 전차가 이제 면허 생산을 막 시작을 했고 미국에서 설계한 거니까 포탑은 또 미국제예요 사실은 K1 전차가. 그다음에 K9 자주포의 선배인 K55 자주포가 면허 생산을 시작하던 때가 이제 1985년 그 당시 85, 86, 87. 그래서 80년대는 그럭저럭 이제 북한의 위협이 있어도 미군이 이제 제대로 지켜주고 같이 연합 작전하니까 좀 문제가 없었던 시절인데 90년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9년대 이 탈냉전 시기로 들어가니까 아니 뭐 한반도도 동시에 이거 탈냉전을 하는 거니까 북한 뭐 별거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핵무기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야 미군 빼자. 그리고 주한 미공군 위주로 하자. 어차피 전투기 부대는 유사시에 이게 쳐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뭐 불리하면 바로 일본 기지로 주인 미군 기지로 바로 1시간 만에 뺄 수 있으니까 전투기들은 이동성이 좋잖아요 전투기가. 그래서 최소한 주한 미공군만 유지한다고 이제 89년도에 이미 이게 나왔어.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보고서가 그 사람들도 보고서 쓰는 그 박사님도 미국의 박사님들이 뭐 CSIS 이런데 연구소 워싱턴에 있는 옛날 자료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펴보고 포스트잇 붙이고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서 한 줄씩 따가지고 이게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니 저도 그래 저도. 그래서 완성시키는 거야. 에어컨 틀어놓고. 그게 이제 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뉴스를 접해보니까 이거 옛날에도 방식이 같은데 이거 반복하네. 다만 이게 한미 간에 이걸 너무 급속도로 이걸 진전시키고 이제 언론 보도를 하면은 상당히 서로 이제
억울해져 불협화음이 나오니까 서로 상당히 불편해지니까 그 경험도 있잖아요. 옛날에 몇 차례 그렇게 했는데 불편해지더라. 그럼 이거 우아하게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번여하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트럼프 2기 정부가 한반도에 대해서는 1월 20일 날 들어서자마자 겁을 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7월 달 와서 이제 이게 이제 서로를 꺼내더라고. 옛날보다는 좀 유연적이죠. 좀 유연해지고 뭐가 좀 약간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 방위비 문제도 그렇고 보통 뭐 사실 좀 애매하게 꼬였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번 겨울까지 지금 저희 이게 막 무더운 여름인데 이번 여름 지나고 겨울 끝날 때쯤 가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시점에 스트라이크 여단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주한 미군군은 이미 A-10C가 앞으로 이제 9월 달, 한 뭐 2달 반이면은 여기서부터 떠나요. 다 뜨는 모습을 이제 언론 보도 시키고 본토에 도착하자마자 본토에서 이 부대 또 없앱니다 하면서 A-10C는 이제 영원한 이제 과거 속으로 이제 그 무기는 사라집니다. 미 본토도. 그게 이제 쇼 하는 것처럼 보여줄 거예요. 9월 달부터.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나눠서.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충격을 완화하면서 미국이 이제 하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때 뭐 수출하는데 K방산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내 그 예산을 더 줘서 내수라고 하죠. 일반적인 그 상용 물건을 할 때, 표현할 때. 그래서 더 증산을 해야 된다. 미사일 종류를 더 늘려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미사일이라는 게 뭐 기동을 하거나 날아다니거나 전차같이 그런 건 아니고 뭐 전투기처럼 이게 창고에다 넣어요. 박스에다가 하나씩 뭐 습기나 온도다 체크해 그걸 다 견딜 수 있는 특수 회사 박스가 있어요. 큰 것들. 뭐 거기에 사이즈에 맞게 다 보관해야 되잖아요. 넣어야 되잖아요. 유사시 대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 새로운 정부의 어떤 대통령이 탄약 다 재고 알아보라고. 근데 그때 놀랐어요. 이분이 원래 이런 부분 관심 없는 분인데 이걸 다 얘기했다니까 그게 이제 그 말에서 나오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정부의 성격에 상관없이요. 그건 이제 뭐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뭔가 이게 보고 이제 연락이 왔구나. 뭐 타지라는 게 알아보는 게. 그러면서 신문 기사는 한 2, 3일 있다 나온 거고 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뭔가 얘기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지시를 한 거죠. 국방부 쪽에다가. 미사일, 탄약 재고부터 체크해봐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관리 유지, 뭐 새로 또 사야 되는 거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내부 장비, 우리 한국군 장비 또, 이 투발수단을 또 늘려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전후사장 나오는 게 이미 비공적으로 시작이 된 거다. 이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일미군의 능력과 권한이 확장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요즘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주일미군의 변화에 대해서. 확실히 이게 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주한미군 관련돼서 우리 정부, 새로운 정부하고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포착이 되고 있고 증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동시에 이제 우리가 뉴스 속에 옛날보다 어떤 그 노트북이나 뭐 데스크탑보다는 그건 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 바로 뭐 몇 초 만에 뉴스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이에 상관없이요. 놀랐어요, 어젯밤에. 아니, 주일 미공군, 그러니까 주일 그 미군의 항공전력. 왜냐면은 주일 미공군, 해군항공대, 항공모함에 탑재한 함재기죠. 그다음에 해병항공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미군의 육군 그 항공은 사실상 없어요. 주일 미육군의 헬기 부대는 서울에, 한국에 다 있어요. 평택에. 그래서 요 세 군데가 1년 동안에 신형 전투기를 다 바뀌었어요. 뭐, 지금 당장 뭐, 일본의 그 관서지방이 이와쿠니 기지, 미 해병대 통합기지죠. 미 해군 해병대 주일미군의 F-35C, 그다음에 F-35B 수직기창 전투기가 현재 4개 대대. 기존에는 2개로 알려졌다가 슬그머니 3개가 바뀌었다고 했다가 지금 4개. 이 4개 됐다는 거는 일반 언론 부대는 잘 몰라요. 근데 일본에서는 자세히 나오는 얘기. 김강은 됐어요. 근데 여기 요 4개, 네 번째 대대가 왜 배치가 되냐면 임시 배치인데, 오산의 A-10은 이제 줄어드니까 그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쪽을 증강하는 거잖아요. 한반도에서는 뭐 구닥다리 공격기니까 빼면서 주일미군 전력이 슬그머니 3개에서 4개 돼버렸잖아요. 나 이것도 놀랐어요. 봄에. 슬그머니 4개 꼈더라고. 그리고, 함재기 말씀드렸고, 뭐 수직이창용이나 이제 F-35C나. 그리고 미사와, 이 일본의 땅을 쭉 보시면은 아오모리 현이라고 저쪽에 삿포로 쪽에 앞에 있는 바다가 좀 있지만, 거기 미사 기지. 그 옛날부터 그 최전방 기지예요. 대러시아 기지. 미군의, 일본에. 거기에 F-16 전투기가 이제 철수로 퇴역합니다, 거기도.
그 내년에는 F-35A 미공군에 2개대가 들어와요. 근데 국내 언론은 잘못 알고 있네요. 군산이 먼저 배치된다? 다 거짓말. 근데 시중에 이제 특정 군사 평론가께서 저처럼 그거를 인정하는 기사를 냈지. 이건 다 거짓말이다. 한반도의 군사는 거짓말이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사가 예상대로 발표를 했는데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제 이행을 하는 것처럼 내년에 F-35A가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항공전력이 이하쿤이 그 다음에 미사학이지. 요코타는 이제 사령부니까 주일 미공군에 거기는 수송기 전력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키나와의 가다나겠지. 주일 미공군. 거기는 F-15EX가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해요. 내년부터. 이 전면 개편이에요. 신형 전투기로 다. 그리고 이제 F-22 랩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순환 배치 지원으로 들어오는 거고 오키나와 기지로. 그래서 모든 전투기, 미군의 해군, 해병대, 공군의 주력 신형 전투기는 다 일본에 갖다 놓거나 배치를 한다는 거. 한반도는 그냥 날라와서 연합훈련만 하고 가는 거, 공중에서. 뭐, 급유가 필요하면 내리긴 하겠지만은 주도를 안 한다는 거. 그나마 있는 거를 절반을 지금 쳐내고 있다는 거. 그러고 와서, 이거 항공전력이죠? 그 다음에 이 주일 미군의 항공전력 말씀드렸고, 그럼 해군 전력이, 지금 이미 항로가 바뀌었죠? 조지 워싱턴으로. 그리고 이제 이지스함이 요코스카 일본 기지, 도쿄 근처에 있는 요코스카 기지에 이지스함이 그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9척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척이에요. 그 사이에 10척이 됐더라고. 이것도 예전에 비교해서 10년짜리 비교해서 증강 배치한 거예요, 숫자가. 그전에는 이제 구형인 타이콘대로급 순양함, 이지스 순양함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구형화돼서 빼버리고 알레이버급으로 다 통일시켜버리고 그것도 10척.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제 기준으로요. 어제 기준으로 이제 저도 검색에 생활을 하니까 보니까 그 소위 그 미사일만 쏘는 화력 지원함 비슷한 그 주말특급이 슬그머니 지금 배치됐더라고. 근데 국내 신문기사에는 뭐 연합뉴스라든지 없어요. 안 나왔었는데 내가 볼 때는 없어. 그래서 밤중에 놀랐어요. 이거 배치됐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주일 미군 중심으로 중국군하고 한판 붙겠다. 그러니까 꼭 전쟁을 하겠다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너만큼 당신네만큼 나도 이렇게 혁신해서 다 바꾸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래?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게 경계 서로 이제 뭐 대척되는 건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인 중국군도 옛날 같지 않네? 여기도 다 현대화됐네 무기가 전투기나 함정들이. 이거 잘못하면 내가 깨지겠네? 이제 그런 이제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전쟁이 바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면.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중간에 끼어 있는 주한미군은 6.25 전쟁 때 개념이 이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건 뭐야 이건 지상군이 뭐 중국군을 가서 쳐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노후화되고 구식화된 뭐 A-10이나 F-16이 어떻게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것도 추려야 돼. A-10은 그 중국 함대 다롄 칭다오에서 이렇게 한국만 선단이 내려오면은 만약에 막아야 되는데 A-10에 이 미사일을 탑재 못 공대함 미사일이 없는 거예요. 있으라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하고 그리고 그 정도의 A-10 활용을 한국군이 F-50 같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아파치도 있고 한국군도 그 사이 우리가 다 장만하고 샀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 빼도 되고 본토도 퇴역시키자 결정한 거고 F-16은 그나마 당분간은 있어야 되는데 향후 몇 년은 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공대함 미사일, 하프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량 하자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줌만 오산에 군산 거 다 빼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으면 운영하기 쉽다. 물론 이제 반대로 탄도탄 공격받으면 이제 파괴될 전투기가 많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또 이제 그 경납고 쉘터의 어떤 견디는 그 내성, 그 건설한 것 따라서 이제 직접 파괴가 바로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오산에 모으자. 그리고 하픈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쓰자. 당분간은 급한 대로. 이거는 급할 때 오히려 이런 구식 전투기가 또 활용이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그런 조각 정보나 조각 뉴스가 일본 내에서는 원활하게 지금 우리 한반도까지 얘기를 다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다뤄지기가 잘 안, 그러니까 총합적인 정리가 돼서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관세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일반 경제 문제가 먹고 사는 게.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제 주한미군은 가면 갈수록 옛날부터 이제 그런 그 미국에서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충격이 완화한 그 방법으로. 살금살금 없애고 빼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없네? 이렇게 돼버려요. 주한미군보다는 주일미군이 지금 그런 주말 특급 그것까지 그 고정 배치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잠수함은 이제 괌 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보통 세 척이 이제 배치되어 있고 SSN 공격 원잠이죠. 그래서 주일 미군의 종합적인 그 해공군 전력. 어차피 중국군을 상대로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공군 전력이지 지상군은 그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게 주일 미군이나 태평양 미군이 일본 자위대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이제 저는 이제 매달 보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만이 뭐 이쪽이 일부 지역이 뭐 상륙해서 뭐 뺏겼다. 그럼 바로 가까운 데가 이 오키나와 열도 이렇게 제도 보면은 자위대를 먼저 투입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위대를 투입을 하겠다. 최소한.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미군이 뭐 많지는 않지만 지상군이 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 얘기라는 거죠. 만약 전쟁이 났을 때 해상과 수중, 공중 저는 한 상태에서 그 땅을 최종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지상군은 태평양 미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한미 지상군에 스트라이크 여단을 갖다 놓으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빼가지고 그걸 넣지 말라고 이제 근본적으로 계속 반대를 할 테니까. 그러면 이거 갖다가 웃기면 안 되니까 아야 그냥 빼서 괌 쪽에 있다가 투입을 하자. 괌도 지키고 괌도 사실 2차 대전 때 일본군한테 뺏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개 여단 정도의 지상군 병력이 있어요. 그 괌 앤더슨 전략기지죠. 거기서 폭격기가 뜨니까 그 방어하는 병력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에 갖다 놓은 게 지금 되게 아까운 거예요. 지금 아주 돈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수준은 한국군이 20년 사이에 장비부터 해서 K2 전차부터 해서 뭐 K9 자주포 하루가 멀다고 자랑하잖아요. 우리 이거 최고야, 뭐 K방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그거 보면서 너네 좋은 거 있잖아. 그 대량으로 보이고 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지금 병력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제 회담할 때 그런다고 이제 거꾸로 이제 쳐맞는 거지. 자랑했던 게 거꾸로 이제 나한테 단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조만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어. 회담할 때 그런 얘기 할 거야 아마. 그러면 뭐 변명 못 하는 거지. 이제 그런 멤버를 스트라이커에다는 이제 뺄 수 있는 거예요. 과문을 갖다 놨다가 자체 방어도 하고 그 일부 병력은 또 급하면은 이제 자위대 들어가면은 같이 합류해서 뭐 저기 공중 뭐 이렇게 통제 그 항공기 폭격하는 통제관들 병력들 뭐 그런 것들 그런 병력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작이다 지금이. 그나마 우리 한국군이 강력해져서 좀 덜 불안하다 지금은. 그 옛날에 내 어렸을 때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주한미군 지상군이 축소될 경우 대북 억제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 공백을 한국군 자체 능력으로 메울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반대로 역사적인 걸 또 말씀드리면은 1960년대 중반 우리가 베트남전 이제 파병 참전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최종의 병력을 이제 맹호사단 지금의 수도 기계화사단 그다음에 지금 구사단 저 수도권의 일산에 있는 구사단 그 정예 병력들이 가서 우리도 반대로 불안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은 그때 지상군이 2개 사단이었는데 그 2개 사단 중에 한 개를 또 거꾸로 그 당시에도 65년도에서 69년 사이에 글로 보낼까봐 베트남.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반대로 불안했는데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에다 병력 계속 보내고 있죠. 그리고 휴전선상에 다 담벼락 세우고 거꾸로 전차 못 올라오게 그 건설을 하고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걸 뉴스를 접했을 때 쟤들도 이념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장비나 병력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냥 핵무기를 배제하고 재래식 충돌을 국지전을 하면은 지들도 뚫릴 수 있다는 걸 아는구나. 특히 전차 부분에서 우리는 좀 현대화된 북한군 전차에 비해서 현대화된 K기계를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반 전방 사단이. 근데 북한군은 1970년대 중반부터 뭐 90년대까지 생산했던 그 T기예요. T-62. 러시아군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부 보조 전차로 쓰지 주력 전차를 안 쓰는 T-62가 북한은 그거를 이제 갖다가 떡장갑 붙이고 무슨 벽돌 장갑 붙이고 막 앞에 막 아주 언제 정신없게 하는데 그거 뚫려요. 지금 아무리 만들어도 그런 전차 주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수하게 지상군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그런 거 보니까 이거 옛날 같지 않네. 그리고 이 소위 방사포를 막 써서 일단 잠재우더라도 또 후방에 살아있는 그 배후에 살아있는 무기들이나 병력들이 치고 올라오면 그때는 그 탄이 다 한꺼번에 쏟아붓는데 없을 수도 있는 거. 반대로 이건 이란의 경우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런 거 보면요, 여전히 타격 문제, 미사일 문제 쏘고 나면은 이게 또 어디서 채우게 되잖아. 그러니까 북한군도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거꾸로 북한 입장에서 다 종합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 전쟁하는 거니까 이게 좀 모자르고 부족한데.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드론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북한군이 다 이미 장만했다고. 그건 사실상 거짓말이고, 북한군은 공장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차이드
이란 샤이드 시리즈가 러시아로 넘어가서 그게 다시 또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데 그 이제 모방 생산을 하는 거죠. 이제 공장 차려서 그거를 이제 실전 배치를 해서 바로 쏠 수 있는 시기는 앞으로 향후 한 뭐 2, 3년 더 걸리대. 빨리 잡아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이렇게 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이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급하니까 전쟁의 경험을 보니까 이스라엘 가서 자폭 드론, 그다음에 폴란드 가서 자폭 드론 사가지고 올해 연말부터 그것도 특전사 중심으로 배치. 내고 들어가서 쏘는 부대 위주로 특수부대.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의 드론 전쟁의 그 대비는 이제 시작이 됐다. 지금 뭐 다 장만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남북한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는 2014, 15, 16년 때 그 뭐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맹행거리 파리 같은 게 날아와서 한 바퀴 돌아가서 우리 많이 놀랬죠, 사실은. 그때는 지금의 러우 전쟁에 들어온 그 전쟁을 경험하기 전인데 우리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북한이 먼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먼저 정부에서 맛을 보이자 해가지고 똑같이 뭐 평양에 갔다 온 거, 제작사. 그러니까 지금 그 단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정찰. 단순 정찰 수준까지는 삐라 뿌리고 그 정도까지는 이제 서로 남북한이 이제 보유가 돼 있는데 가서 들이박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이게 뭔가 국지적이라면 이제 갖다 들이박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지금 장난하는 기간이에요.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군도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무기를 가진 건 아니니까. 핵무기는 자기가 망하지 않고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에 수단이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그래서 재래식 전력은 지금 북한군이 뭐 퍼레이드에서 시정 뭐 전차나 뭐 장갑차 보여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를 평준화시켜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단의 그 무기들이 다 들어가서 편제가 있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봤던 북한군의 그 평양 퍼레이드는 극히 수량이 모자른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그 북부에 나온 거는 어느 정도 대량 보유가 된 그 상태에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남북한의 어떤 건 질적, 양적인 측면이 조금 달라요. 북한군의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뭔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이 밸런스가 옛날엔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거의. 똑같아지니까 이게 걔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고 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제 미국은 미 국방상 중심으로 면밀히 평가를 하죠. 이거는 봐라. 이스라엘군도 저렇게 하고 우크라이나군도 저렇게 하고 대만군조차도 저렇게 독립적으로 하는데 대한민국이 못할 게 뭐 있다고 재래식 전력 그 갖출 거 다 갖추고 있지 않냐. 물론 그 개량령이나 그 후속 장비들이 이제 개발되고 생산 이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조만간 또 배치할 거 아니야. 굳이 우리가 지상군 단순 그 병력을 배치할 필요 없다. 그거는 우리 목적에 맞게 빼가지고 딴 데 쓰자. 이 태평양 지역에서.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그 재래식 전력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받기까지는 참 뭐 제가 지나온 세월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2003년, 4년, 5년 때 꽤 시끄러웠어요. 주한미국 감축 때문에.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뭐 수리온 헬기도 없을 때고 LH도 없을 때고 지금 K방산 무기 없을 때예요. 그 전 무기들. 뭐 미국에서 면허 생산 받은 무기들이 주력이었대요. 전차도 뭐 M48, A5가 주력이었고.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우리가 국방력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아마 물론 전투는 해봐야 된다고 하지만은 외형적으로는 발전을 많이 한 거예요. 이제 수출까지 그 물건 빼가지고 수출하잖아요. 급하면 폴란드 주고. 그래서 제대로 미국에서는 평가한다고 보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사시에 미 본토에 있는 뭐 미니트맨 3, 뭐 이렇게 사일로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계속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이 어떤 특정 지역에 핵무기를 맞으면은 바로 보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서로 그 규정상 양국 간의 약속. 물론 지금 뭐 툭하면은 뭐 뉴욕이 뭐 파괴되는 걸 내버릴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교수님들이 맨날 말할 게 없으니까 하기 좋은 얘기. 그건 닥쳐봐야 알죠, 상황은. 역사라는 건 닥쳐봐야 알지. 근데 기본적으로 서로 조약이 돼 있으니까 핵무기 지원 맞으면은 때릴 수 있는. 그래서 미 본토 기반 미니트맨 3, 그다음에 수중에서 돌아다니는 SSBN 5하이급, 그다음에 이제 B-52H 폭격기, B-2A 스텔스 폭격기. 이게 이제 전략 무기, 핵무기 이제 운반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전술 무기는 이제 뭐 F-35에서 이제 뭐 B-61 계열의 시리즈의 최신형의 전술 핵폭탄, 아니면 좀 폭발력이 좀 낮춰진 폭탄들을 이제 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단 담보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전략 무기들이니까. 그래서 재래식 분야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좀 빼는 게 지금 상황이 지금 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KF-21 등장 이전과 이후의 전력 차이는 어느 정도로 나뉠까요?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뭐 여기저기서 지금의 이제 그 제일 로우급 맨 밑에 꼴찌 전투기가 성능이 KF-5가 50여 대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뭐 좀 비판을 좀 해서 그런지 최근에도 비판했어요. 그 이스라엘만한 거 좀 버려라 빨리. 단 1년 땡겨서라도 버려라 했더니 국방 저기 있어요. TV나 이런 데 거기서 이거 좋은 전투기라고 뭐 보도를 하더라고.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뭐 전투기 조종사들을 아주 뭐 젊은 조종사 분들을 내세워서 이건 이거대로 뭐 문제가 없고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좀 의아했어요. 아니 저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리고 요즘 미사일 시대고 지대공 미사일 시대인데 아니 무슨 초기 뭐 스크램블 올라가지고 뭐 누구 에스코트해서 내려올 일만 생기나? 무슨 뭐 귀승기 뭐 그런 것만 있다. 옛날 80년대처럼? 그거 아니잖아 지금 시대가. 그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면 되지. 왜 굳이 올라가서 뭐 근데 그거를 이제 변호를 하더라고. 그런 거를. 스크램블에 특화된 전투기다. 한편으로는 내가 좀 서운했어요. 그거를 홍보하는 것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쓸모없는 시대에.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만 공군도 F-16V가 한 4, 5대, 6대가 신규 전투기 새로 만든 게 들어오니까 밀어내기 식으로 야 RF-5 타이거 I 이것조차 퇴역시키자. 이 정찰기 필요 없다. 이거 아날로그 시스템이다. 버리잖아. 그만큼 숫자 들어오니까 밀어내서 버리잖아. 그러면 버릴 생각해야지 무슨 홍보를 합니까? KF-11 다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름을 한 번 더 놔야 되지만은 최소한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은 당장 서해안 쪽에 그 인도 파키스탄 공전에서 뭐 이름을 날렸다는 J-10C의 뭐 PL-15에 대적할 수 있는 게 바로 KF-11 블록 1이다. 우리도 만약에 그런 우발적인 충돌이 공중 충돌이 있으면은 우리도 밀리지 않는다. 물론 이제 상대방인 J-20을 또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그 부대 배치 지역이 또 있으니까 그거를 했을 경우는 충분히 대응이 된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기다리는 거죠. 계속. 그날이 언제야. 근데 왜 강릉기지야? 이거 서해안을 먼저 대비해야 되는데 수원기지로 배치하면 안 돼, 먼저. 왜 강릉기지하고 예천기지야? 난 개인적 불만이죠. 왜 이게 동쪽이야? 그 뭐 러시아 폭격기가 맨날 날라오나? 일본 쪽인데? 그래서 그런 배치기지들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서 KF-11이 지금 블록 1부터가 중요한 전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 2로 넘어가면은 이제 역시 인도군은 또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또 뭐 파키스탄 기지를 때렸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우리가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 거기에 한국형 뭐 타우로스를 장착을 이제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뭐 개발은 아직 뭐 끝나지 않고 좀 더 가야 될 시간은 2032년까지 뭐 가야 될 것 같고 실전 배치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이제 도약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KF-11 4.5세대, 그것도 신생, 나중에 탄생한 4.5세대. 뭐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옛날에 2010년대 탄생한 그 형식상으로 A사 레이더 장착한 옛날에 4.5세대가 아닌 새로운 4.5세대. 중국도 JTSC가 나중에 들어온 거니까 그것도 중간에 4.5세대고 우리는 더 후반에 4.5세대.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나눠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력 보강이 상당히 되죠. 왜? 그게 이제 또 40대가 또 배치돼야만 지금 그 언론 홍보를 하신 그 KF-5가 이제 명예롭게 퇴역을 또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날만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화가 숫자 다 합하면 또 뭐 410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120대가 도입이 되면은 KF-11 숫자, 그다음에 질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게 또 성취가 되면은 문제가 KF-16이 지금 개량용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걔도 이제 구형화 또 돼요. 지금 A사에다 달았다고 하지만은 기체 자체가 워낙 뭐 또 이렇게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 사업으로 준비하는 게 KF-11의 소위 EX 아니면 이제 한글로 얘기해서 뭐 블록 3 이제 그런 게 준비가 되고 있는 이제 그 다음 전투기. 그 다음 전투기는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해서 장착하자. 지금은 이제 이 KF-21에서는 4대 기술, A사 레이더, 그다음에 IR, 뭐 25 IR, 뭐 TF 적어도 이렇게 침투하는 거 그런 걸로 이제 국산화 시켰다면은 그 다음 단계 KF-22, 그러니까 KF-21EX 저는 20이라고 하거든요. KF-21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엔진까지 국산화하자. 그렇게 해서 다 합하면은 좋은 사례가 이제 프랑스의 라팔 같은. 쟤들은 라팔은 다 자기네 나라에서 다 만들어서 장착하니까 그런 시대로 또 들어가자. 그건 이제 2030년대 중반 이후겠죠. 설계도 해야 되고 뭐 엔진도 개발 완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 평가 뭐 개발 뭐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은 뭐 2030년도부터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 실전 매치 양산하면은 뭐 2040년대 바라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5세대라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뭐 제작사인 카이가 주도로 계속 할 건데 그때 가서도 6세대까지 거기다가 일부 기술을 넣겠다. 그런 발표도 했었고.
그러니까 KF-21EX에다가.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거는 4.5세대의 신생, 새로운 4.5세대의 전투기를 이제 안착을 시키면은 바로 5세대 플러스 6세대까지 하겠다. 그래서 전력 증강은 이제 국산 전투기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면 F-35의 스텔스 전투기가 아마 2040년대 가서는 뭐 30년대부터 40년 사이에는 또 뭐 추가로 사야 되나?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의 이제 2차 발주까지 한 거를 59대 가지고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해서 전략 무기로서. 그래서 결국에는 국산 전투기로 절반 이상을 이제 보유를 하겠다는 게 목표겠죠. 지금 공군에 생각하는 게. 각국의 항공 전력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동북아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중국군의 주력 스텔스기인 J-20이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제 증강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3, 4년 전으로 가면은 이제 생산하는 그 시간이 이제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기준이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실전 배치해서 이제 투입할 수 있는 J-20이 20대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2021년도에. 그러다가 그 이후에 50대로 증강되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200대까지 다 완편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그 지역에서 나오는 뉴스들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거쳐서 오는 뉴스를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이제 과학기술 분야나 군사 분야에 이제 있는 박사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방부의 말을 이제 대변하는 건데, 모든 전투기를, 그러니까 J-15를 예를 들었어요. 기존의 4.5세대. 앞으로는 이제 그거를 로봇 찍듯이 뭐 대량으로 뭐 찍어내겠다 하는데, 이제 말이 좀 와전된 거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마치 미국식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아주 면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중국군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 해당되는 그 미션 컴퓨터, 이런 거 해당되는 레이더나 이것도 수시로 미국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항공 전력이 중국군이 미국의 벤치마킹을 성공해서 문제가 없다. 발전을 이제 아주 급속도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중국군의 어떤 스텔스 전력은 이제 200대 이상 완비를 되어 있고, 그냥 그 다음 단계로 이제 J-35 얘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6세대 전투기 얘기하고 있죠. 뭐 J-36이라든지 그게 뭐 전투기라보다는 이제 어떤 공격기인데, 이제 그거 합해서 뭐 2030년대는 이제 그 모습을 실전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는 이제 현대화되고 있고, J-10C 중국 공군 해군항공대 이제 갖고 있는 J-10C는 뭐 수출용은 E자가 붙어서 엑스포트 E자 붙어서 J-10C라고 하는데, 그건 배제하고 파키스탄 얘기고 이집트나 중국군이 이제 갖고 있는 J-10C가 이제 500여대가 넘은. 근데 이것도 2021년도 기준에서 한 300여대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대량 생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물건 만들 때 막 대량 생산, 뭐 저가 판매하는 게, 그게 한편 군사 쪽에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찍어내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여러 공장에서 이제 다 하청받아서 엔진을 너는 만들어라, 너는 뭐 날개 만들어라, 뭐 넌 미사일 만들어라 해서 마치 2차 대전 때 미국의 전시 그 어떤 무기 제작 체계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개발이 검증된 전투기를 다 이제 확인한 다음에 대량 생산 체제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문제가 이제 그런 부분. 현재까지는 중국군이 스텔스 전투기가 미국 상대로 해서 숫자가 모자르죠. 뭐 200이다라는 거는 뭐 비교가 안 되죠. 미국군은 이제 공군, 해군, 해병대 스텔스 전투기가 뭐 좀 그 이상, 뭐 500여 대, 실전 매치가 500여 대 이상, 뭐 1000대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세계 판매를 이제 뭐 1700여 대 다 합해서 숫자를 1700여 대까지 완성시키겠다, 단기적으로. F-35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 비교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2030년대는 이제 중국 경제와 이제 연관돼서 이 군사력이 어떻게 또 퍼질지를 뭐 장담을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의 어떤 태평양 전력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이제 올라왔고, 다만 이제 미국의 군사 전력이라는 게 대서양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토 쪽으로 함대도 그렇고, 그 부분은 이제 다 채우려면 이제 중국군이 그 정도 숫자를 이제 가지고 뭐 예비 전력까지 포함해서 만들겠다는 거겠죠. 그 미국의 대상 전력의 그 양적인 측면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뭐 미국을 능가하겠다. 근데 그것도 역시 앞으로 이제 향후 2025년도 후반으로 들어가는데, 2030년대 이제 그렇게 되면 장만할 수 있고, 예비 전력을 다 그런 최신 무기로 다 쟁여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비축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화는 또 2단계로 지금 뭐 중국군이 항공 전력 중심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보면 역시 과도기에 들어갔어요. 구형 전투기, 소위 F-15J, 그다음에 F-2A로 지금 구형화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본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개량을 해서라도. 근데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것들이 퇴역을 이제 특히 F-15J가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충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신형 전투기 F-35A라든지 F-35B를 지금 조금씩 이렇게 대량이 아니라 뭐 6대, 7대 이렇게 받아들이는 지금 시작이거든요. 현재 2025년도에도. 그러면 그게 다 들어와야만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뭐 147대 1단계요. 그게 한 뭐 몇 년 더 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주력으로서 F-35 시리즈가 A형, B형에서 147대 완성하고 F-15J의 개량용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이나 공대지 미사일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개량용이 68대. 그다음에 F-2A가 영국 중심에 개발하는 GCAP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90대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숫자가 합해지면은 일단은 이제 기본의 300여 대를 유지하면서 질적으로 향상되는. 그래서 일본 자위대도 지금 그 바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전력을 보고서 저건 뭐 숫자도 뭐 F-35A도 우리보다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45대인가 막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39대니까 뭐 별 차이가 없다 하는데 미국은 계속 발주해서 그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조립된 게 가공된 게 일종의 나고야 공장에서 또 가져와서 이렇게 완전 완성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틀리죠. 가면 갈수록 또 다시 옛날처럼 격차가 5세대 전투에서 벌일 수 있어요. 숫자상으로. 왜냐면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은 2032년까지 4.5세대 KF-21이잖아요. 120대. 그런 측면이 있고 F-35A는 지금 1차 39대 있고 2차 발주가 20대인데 그 28년도 이후에 다 합해야만 59대고.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가 스텔스 전투기가 더 많아질 시기가 올 거예요. 우리는 4.5세대 KF-11로 이제 질적인 그거는 안 되고 양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때우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도 상당히 내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컨트롤하는 게 있잖아요. 이 전투기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 북한 공군을 다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KF-21에 2티어 미사일 200km 날아가는 그거는 이제 인도 파키스탄 항공도에서 입증이 됐으니까 그거는 KF-11은 중국군의 J-10C를 확실하게 억제를 해라. 스텔스 전투기까지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성능 측면에서 역할이 다 주어지는 거죠. 이게 꼭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각 동맹국한테 이제 그거를 직접으로 이제 역할을 요구하는 게 있죠. 왜냐면 KF-11의 엔진은 미국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엔진 제작해서 넘겨주자면 KF-11은 120대 완성 못해요. 현재. 그래서 우리가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다는 게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목적이고.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전후좌우 사정이 있어요. 서로 물려 있어요. 이 동맹이라는 거는. 그래서 동북아에서는 지금 상당한 이제 전 단계 과도기에 접어들었죠. 대한민국 공군도 KF-11을 빨리 이제 들여오기 시작해야 되고,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제 가을 때부터 F-35B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받아요. 그 1호기가 지금 미국에 나와 있어요. 공개가 됐어요. 국내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공개가 됐습니다. 비행 뜨는 게 1호기가.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의 관서지방에 배치가 될 거고. 그러면 또 이 일본 자위대의 과거와 다른 측면이 또 드러나는 거죠. 소위 항공모함의 전투기 함재기를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수직 이착륙이든 이렇게 사각형의 경항공모함일지언정 전에 없는 전력을 갖고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단계별로 화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그러니까 55년대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 미국이 표시한 내게 증강을 뒤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서로 협의해서 무기를 사가게 만들었고. 그게 이제 또 해상전력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지스함이 우리보다 먼저 했던 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지스함을 도입했으니까 순서 양국 이 한일 전력이. 근데 미국이 이제 그 제작국이니까 그 해당되는 무기들에 그걸 미국에서 판매하거나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직간접적으로 미국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전력 증강도. 근데 이제 그러한 자기들이 유도하는 대로 말을 안 들었던 게 하라는 대로 안 했던 게 튀르키예. 쫓겨났잖아요. F-35. S-400은 무조건 사다 들여다 놔서 결국 쫓겨났잖아요. 그게 이제 직간접적인 미국의 컨트롤이라는 거죠. 지금은 징징 짜잖아요. 그걸 좀 다시 사게끔 해달라고 에르도안이 이제 트럼프한테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동북아 항공전력은 미국 주도하에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대만 공군은 이제 F-16 그 전투기를 1차 개량은 이제 다 했는데 130여 대, 150대 사이 이거를 했는데 미국에서 본토에서 이제 새로 만드는 F-16V 요게 이제 66대 발주를 했는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한 5-6대가 이제 들어갔는지 이 전투기 숫자가 그러니까 신형 전투기 들어오면 이제 구형 무기를 이제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같은 그런 지금 작용을 하는 건데 우리한테 F-16 급하게 가져간 게 그런 이제 서로 이제 무기를 옛날 무기 빼주면은 또 신형 무기 채워야 되고. 근데 대한항공군도 이제 저희는 이제 항상 관심이 있으니까 F-16V가 이제 한 일개 편대가 들어왔나 봐요. RF-5E라는 그 전투기인데 정찰기가 있어요. 그거를 얼마 전에 퇴역시키기로 하더라고.
다섯 대를 펼쳐놓고, 5대를. 그러면 그만큼 숫자가 들어왔던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 동북아 항공 전력을 우리 밀어내기도 해주고, 뭐, 그러니까 빨리 주면은 구형 전투기, 노후화된 전투기가 빨리 퇴역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KF-12 실전 배치 아직도 기다려야 돼요. 1년 반. 이번 여름도 버텨야 되고, 내년 여름 지나야만 이제 우리가 실전 부대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 아마 2대, 3대. 제가 방사청에다 문의했습니다. 이 KF-12 초도 배치한 거, 4대입니까? 했더니, 뭐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2대죠? 항상 이게 보도자료 내야 되니까 일단 이 발표부터 하려면 1대, 2대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 그게 보통 뭐 4대가 될 수 있고, 6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전 배치가 2026년 12월이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2027년이라는 얘기. 근데 카이는 빨리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게 뭐 연부에 뭐 매년 돈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제때 돈을 줘야 뭐 물건 사서 조립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아주 단순한 뭐 이렇게 일반 공장 그런 원리, 우리 일상생활 원리, 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원리, 뭐 이런 게 다 합쳐진 것도 군사 무기에. 그래서 항공 전력도 그게 다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 근데 하여튼 뭐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일본에 주둔하는 주일 미군의 항공 전력은 1년 사이에 그냥 신속하게 배치해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이제 별 볼일 없어지는 게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드디어 이제 때가 왔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전투기 전력에서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재미있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저 멀리 이제 남미 지역을 가겠습니다. 남미 지역 가면은, 이쪽은 사실 회색 국가잖아요. 서방 국가이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데, 뭐 치안 문제가 안 좋다든지, 뭐 일반적인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뭐 볼리비아나 뭐 이런 파라과이 가면 교통이 불편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일상생활에서 접해요. 저도 뭐 유튜브나 이제 TV 보면서. 근데, 한편으로 이제 또 이제, 이게 자료 보면 전투기 들어가는 어떤 패턴을 보니까, 브라질 공군이 이게 회색 국가다 보니까, 서방적 국가다 보니까 확실하게 뭐 미국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이 싫어하는 러시아제라든지 중국제를 살 수가 없어. 안 사. 근데 전투기는 필요해. 근데 나파는 또 사자니 뭔가 좀 여러 가지 뭐 비싸. 그리고 뭐 여기저기 찾는 것도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받는 순서도 그렇고 기술 이전도 좀 제한돼 있고, 역시 프랑스도 그걸 제한을 하니까. 그래서 그리펜, 슈퍼 그리펜을 채택을 해서 면허 생산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한 4대인가 6대가 배치가 됐어요. 실전 배치가. 그것도 시간 많이 걸렸죠. 근데 브라질 공군이 현대가 되고 있는 거를 주변국인 콜롬비아가 이제 그걸 봤어요. 처음에는 콜롬비아가 우리한테 이제 뭐 거꾸로 너네 F-15에 관심 많고 KF-15도 관심 많다고 이렇게 멘트를 날려요. 우리는 이제 그게 K방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발표를 딱 날리고 뻐꾸기 날리고 그리펜에 또 발주하는 거야. 그리펜 전투기로. 그러니까 그 브라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회색 국가들은 이제 그런 식의 서방 회색 국가들. 근데 그걸 또 보고 있던 페루가 나도 그리펜 살래. 그럼 이게 일종의 그동안 이제 스웨덴 사브스의 그리펜, 슈퍼 그리펜이 이렇게 판매가 저조했는데, 갑자기 이게 또 라팔 같이 나도 지금 팔고 있어 하는 식으로. 그래서 남미의 어떤 표준 전투기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슈퍼 그리펜, 스웨덴 사브사. 그러니까 거기에 옛날에 중립국이었잖아요, 스웨덴이. 그러니까 그 색깔에 맞는 거예요. 뭐 기술 제공도 그렇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 3개국이 이제 선택할 전투기 함정은 그 엔진이 미국제 F-414의 스웨덴 버전입니다. 근데 스웨덴은 미국하고 협약을 잘해서 그런지, 이거 후속 군수지요. 나중에 너희들이 뭐 브라질이나 뭐 페루가 너희들이 미국과 사이가 나빠져도 이게 부품 공급을 차단을 안 당한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우리 스웨덴이 다 알아서 책임질 수 있어. 우리 스웨덴 먼저는 문제 없어.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국산화가 됐다는 얘기죠. 핵심 부품이 그런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을 미국하고 협상할 때, 받아올 때, 그게 다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이제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얘기하는. 미국의 간섭을, 이게 원래 원천 엔진은 미국제인데, 내가 그래도 군수 지원을 계속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립 서비스하고 이제 뭐 실제 가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다 사인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미가 이제 전투기가 그렇게 현대화된 게, 갑자기 라팔이 아닌 이제 그리펜 쪽으로 다 쏠리고 있고,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의 바로 밑에 있는 나라 멕시코가 사실상 전투기가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뭐 전투기를 옛날에 팔았죠. F5, 우리 그 제공호 전투기를 한 10대 정도 팔았는데, 그동안에 뭐 필요가 없다 보니까 안보 측면에서 그냥 처박아 놨고, 뭐 특정 에어쇼 때 잠깐 비행하는 정도, 이란처럼. 그러다가 최근에 이 트럼프가 이제 들어서자마자 뭐 멕시코만을 뭐 미국만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번쩍 난 거야, 멕시코 대통령도. 야, 그 창고에 있는 미국제 F5 노후 전투기를 빨리 정비해서 멕시코만에 띄워. 그래서 띄웠어. 훈련했어.
이 전투기 세계가 이런 게 이게 막 어우러져 있는 거야. 정치적인 거, 국제 정치, 외교 다 어우러. 그래서 멕시코 여자 대통령이 그 띄우기 위해서 훈련했다니까. 그래서 야, 이게 전투기 세계 이런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북미, 중미, 남미 얘기 말씀드렸고 다시 아시아로 와서 아시아에서는 이 말레이시아가 우리 FAOCM을 이제 18대 발주를 했죠. 그래서 잘 지금 착수를 잘 했어요. 잘 받아갈 거고 이것도 개량형이고 에이사레이더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뭐 전혀 문제는 없고 뭐 이제 이 납품 시기가 뭐 몇 달 정도 차질이 있을지언정 포란돼서 이제 원천 기술 이제 승인이 미국에다 나와서 그게 연동돼서 말레이시아 것도 승인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또 그거에 또 물건 미국에서 가져와서 조립해서 말레이시아에도 납품하려면 이제 몇 달 차질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약속은 우리가 확실히 지키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말레이시아 공군이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 공군하고 경쟁 관계에 있어요. 꼭 전쟁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이제 이 인도네시아 공군하고 전투기 전력 경쟁이 있는데 숫자가 모자라. 뭐 인도네시아 공군이 뭐 거의 100대 미만으로 다 뭉쳐놓으면 이제 합해놓으면 되는데 말레이시아 공군은 뭐 40대 미만. 이게 상당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늘리면서 단기간에 늘리면서 한편으로 이쪽에 바다에 그 중국 애들이 자꾸 내려와서 집적되니까 이걸 견제하려면 전투기를 빨리 저거는 살 수 있는 게 확보할 수 있는 게 뭐야? 일단 FA50은 그렇고 18대는 그건 왜냐면은 말레이시아 공군에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혁신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태리제 MB339라든지 뭐 호크 200을 가지고 있는데 MB339는 퇴역시켰어요 얼마 전에. 이걸 혁신하기 위해서 로우급 전투기는 이제 한국산으로 하는 거고 미디엄급이 뭔가 좀 실질적인 허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3년, 4년 전, 3, 4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말레이시아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슈퍼호넷 전투기를 뭐 사오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옛날 호넷 이제 이게 들어오면은 이제 얘는 이제 옆에다 치워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병력이나 또 예산이. 그래서 치우는데 그거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저거 내가 가져야 해요. 왜냐? 우리 말레이시아 공군은 동일한 호넷 전투기 복제형을 8대를 가지고 있는데 잘 쓰고 있어. 추락도 안 했어. 근데 이게 좋아. 자, 그리고 또 이 들어가 있는 엔진이 F404, T50 엔진하고 같은 계열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경제성이 엔진이 이게 말레이시아 공군이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러시아제 미그 싣고 도입했다가 엔진이 말썽 피워서 갖다 버렸어 진짜. 처박아서 아예 어디다 그냥 스톡 저장을 버렸어요. 안 쓴다고. 처박아는 거죠. 먼지가 쌓이고. 그래서 그 엔진에 뒤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말레이시아 공군한테는. 그래서 FA50의 F404 엔진, 호넷의 F404 엔진. 그 시리즈가 이제 번호가 따로 다 틀리긴 한데 좀 세부적인 건 틀린데. 그걸 이제 헐값에 중고 전투기니까 이제 미국 승인도 받아야 돼요. 32대를 받아오면은 32대 플러스 8대, 40대 되잖아요. 그럼 확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형, 새로 만든 전투기가 아니고 중고 전투기. 쿠웨이트 공군에서 사용하는, 했던. 근데 쿠웨이트 공군이 이 중동 지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에 비해서 훈련 그 시간이 좀 작아요. 그만큼 그 전투기가 운용 수명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중고 전투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가져왔던 중고 전투기를.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 공군이 현대화하는 방법하고 인도네시아 공군이 저렇게 뭐 뻥카리 계속 날리면서 이거 살게 저거 살게 가서 막 물건 만져서 막 땀을 묻히는 식의 어디 물건 자판 가서 그런 행태하고는 말레이시아 공군은 상당히 차이가 대비가 돼요. 말레이시아 공군은 대한민국, 그다음에 미국한테 그래, 니네 잘하고 있어 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이렇게 순조로운 모습 보여주는데, 인도네시아 공군은 뭐 아주 이상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좀 대비가 되는, 이 동남아시아 거지만은. 그런 측면이 있고, 뭐 유럽은 뭐 아시다시피 뭐 전투기 전력들이 다 그리펜 산 나라, 뭐 타이푼 운영하는 나라, 라팔 운영하는 나라, 그 다음에 F-16, 그 다음에 F-35 다 동시에 발주 많이 한 나라 많고, 이 러우 전쟁 때문에. 뭐 중동도 뭐 다 알려진 대로 이제 지금 이란, 이스라엘 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전에 이란 공군이 뭐 J-10C 이런 뭐 400대. 근데 문제는 400대 이란 공군이 산 걸 다 이해를 하겠는데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그걸 다 만들어서 받아서 훈련해서 실전 배치하려면요 10년 이상 걸려요. 그 10년 그 자리는 공백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발표했다. 그럼 돈 준비해야 되고 받아와야 되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투기 전력 증강하는 게 한번 분기가 되면.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공군은 3대 전투기 F-15 계열, F-16 계열, F-35 이 세 가지 가지고 이제 갖다 막 들이붓고 막 시리아, 뭐 이란, 뭐 레바논 전부 다 폭격 뭐 다 해서 하마스, 헤즈볼라 때려부시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잖아요. 물건이잖아요. 쓰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노화되고 고장도 또 이제 더 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한테 손을 벌려야 되죠. F-15 계열도 이제 새로 들어가야 되고
F-16 문제가 드디어 나올 거예요. 저렇게 썼으니, 사용을 했으니, 저건 이제 고장나기 시작할 테고, 그 수명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은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공군은 항상 미국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잘 쓰고 있죠. 근데 이란 공군이 그 시간이 앞으로 재건하는 게 걸리듯이 이스라엘 공군도 재건하는, 이제 지금 무기체계로 바꿔야 되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시간, 투자, 복잡해질 겁니다. 뭐 사우디, 우리 흔히 얘기하는 K방사의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 얘기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공군도 지금 앞으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중공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대체적으로 들어봤는데, 지금 뭐 드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건 그거대로 자폭 드론 쪽도 무기 체계로서 이제 AI와 결합을 해서 2030년대 그것도 이제 장만을 대량으로 해야 되는데, 동시에 전투기 전력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각국이 다. 그러니까 전투기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유지하는 나라들은 북한까지 포함해서 투자를 엄청 해야 되는지 과제에 다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우리 뭐 군사 쪽의 매니아 분들이나 아니면 그쪽에 뉴스에 상당히 관심 많으신 분들은 끊임없는 그런 새로운 소식들을 접할 거예요. 마치 이란이 400대 J-10C를 뭐 얘기하는 것, 뭐 질르겠다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난무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근 벨라루스 대통령이 폴란드를 향해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발언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국경지대가 이제 서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벨라루스는 이제 일종의 러시아의 하청 국가죠. 그런 군사력으로. 뭐 이제 별도로 전쟁을 이제 자기들 맞짱을 뜰 수 있는 수준에서는 별도 측면을, 폴란드를 이제 집적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뒤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푸틴이 군사 무기 측면에서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협을 강화하고, 일종의 좀 자기 자신 국가들의 어떤 목적보다는 그 배경에 있는 이제 푸틴, 러시아가 자꾸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거죠. 겁을 줘라. 저렇게 무기를 많이 사서 정하는 게 결국에는 뭐 무슨 목적이 뭐냐, 불순하다, 뭐 괘씸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벨라루스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경고를 자꾸 내는데, 실제적인 목적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면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올수록 불안하고, K방산 무기를 이제 발주한 대로 빨리 받아야 되는 좀 조급증은 또 생기겠죠. 폴란드가 방산 무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역사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폴란드라는 나라가 이제 유럽 국가, 동유럽 국가인데 2차 대전 때, 그것도 그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양쪽에서 이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특히 2차 대전 때 독일과 소련한테 동시에 공격받아서 뭐 그냥 반쪽, 완전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냥 붕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꼭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이 우크라이나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잘 막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게 뭐가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잘 하다가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뚫려서 이렇게 국경지대까지 오면은 바로 또 침공을 바로 쳐들어온다는 거죠. 폴란드까지. 근데 그 상황에서 나토군이나 미국한테 1차 어떤 그 저지하는 거는 나토군이나 미국한테 기대할 수는 없고, 초기에는 자기 스스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지상군 무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에 이 800여 대,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 러시아제 연차가 뭐 3분의 1, 그리고 자국에서 만든 뭐 PT-91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제공받은 레오파드 뭐 2A4, 2A6 이게 주력이었는데, 그게 전쟁을 이제 진행되면서 이게 비공식적으로 줬단 말이에요. 특히 T계열, T72계열이나 PT21, PT91 이거는 줬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위성으로 이렇게 지상을 이제 감시할 테니까, 폴란드 지역도 무기 그 저장한 데를, 그러면 외형상 그걸 이제 주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껍데기를 이제 보존하고 내부 시스템 있죠. 화학팩이라든지 뭐 포탄, 화력 제어 장치 같은 사격 통제 장치들, 이거는 내부 거는 다 빼서 군수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이제 얘는 껍데기 넘으니까 가동할 수 없잖아요. 그냥 러시아의 정찰 예정에서 그런 용도로만 쓰이는 거지,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 전력이 축소가 됐다는 거죠. 특히 지상군 기동 전력, 화력 전력이 축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쟁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2023년 말부터 그런 보안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 인터넷상에서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데이터를 발표 안 해요. 최근에 아주 그게 확실하더라고, 차단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내부 전력, 육군 지상군 전력이 문제가 이제 그런 게 비인 게 많고, 뭐 자주포도 러시아제가 있었고, 북한에서 말하는 방사포, 우리는 이제 다연장 로켓포인데, 이것도 러시아제는 거의 다 빼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K방산한테 매달리는 게, 한반도가 이제 북한 대비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생산력이 좋다 이거죠. 빨리 만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손을 벌려서 이제 계약을 맺었고, 급한 거를 가져가고 1차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차분, 특히 전차 2차분은 이제 계약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전차 K2 전차 같은 경우는 4차까지 가요. 지금 이제 2차까지 절반 왔고, 최종 목적이 이제 대수가 980대까지. 그게 거의 뭐 18조 된다고 하더라고.
980대. 그러니까 실제로 K방산의 폴란드 수출이 FA50 PA 버전이나 뭐 GF 버전이나 전투기 48대가 금액이 큰 게 아니라 자주포도 크지 않고 K2 전차 980대에 18조 그 규모.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데이터 보면서 놀랐어요. 이게 실제로는 전차가 중요하구나. 판매하는 게 돈이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부 이제 딱 되자마자 그 현대로템에서 아마 조율을 한 것 같은데 양국 간 업체도 그렇고 PG 뭐 Z인가 뭐 PJ인가 개입이 되고 일부러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머릿속. 요거에 대한 실적은 새로운 정부한테. 근데 그 직전에 이 새로운 정부 출범하기 전날 계약한 걸 또 발표를 했어요. 저 필리핀 12대 추가. 그러니까 미묘한 그게 이게 뭐지? 이게 새로운 정부 나오기 전에 발표하고 또 한 달 지나니까 이 전체 발표하고. 그러니까 업체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묘하다. 근데 어쨌든 이 전차 K2 전차의 2차 계약을 했지만은 물량이 제일 커요, 전차가. 근데 그동안 이게 가려져 있었죠. 그리고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말하기를 숫자나 금액을 처음으로 얘기한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요.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지만은. 그래서 좀 묘하다는 걸 말씀 강조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배경에는 우리가, 온라인 기사나 유튜브에서 맨날 얘기해서 도배가 되고, 거기에 취해 있었던 게 자주포에. 그 자주포에 취해 있어가지고, 전차는 별 볼일 없는 수출을 지금 얘기됐었잖아요. 그리고 쟤는 계약 못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증권가하고 연계된 이게 방산주에 대한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 특정 회사 것만 계속 띄우게 하고 잠수함 수출도 얘기하고 하면서. 근데 특정 업체는 그러한 홍보를 안 해요. 뭐 시키지도 않아. 내뱉어. 근데 실제 이 중간 결과를 딱 보니까 이게 크잖아. 최종 목표까지가 가야 되는 것도 액수도 크고 대수도 크잖아. 오히려 첫 번째 넘버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뭐 자주포 수출하면 아예 했나 봅니다. 제가 그랬던 배경이 이게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K방산의 클래스 탑의 넘버원은 전체였다는 거. KF-21 핵심 무기 철룡이 FA-50에 장착 후 비행시험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도 뭐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이게 일종의 투발사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뚝 떨어뜨려 본 거죠. 공기 역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뚝 떨어뜨리게 날아가는, 그러니까 자유비행을 알아서 비행을 하는지 설계된 게. 그것부터 이제 확증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먼저 번에는 이제 팬텀기, 퇴역한 팬텀기에서인데, 팬텀기는 이제 그런 장착할 수 있는 이륙 중량이나 날개의 어떤 견고성이나 이게 다 파일럿 문제라든지 됐는데, 그때는 당연하게, 저 구형 전투기지만 그 크지, 트럭 같은 거지, 되지. 거기서 처음 이제 투 발사를 해봤고,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경전투기에서, 이제 2000파운드로 견딜 수 있으니까, 그 파일럿 한쪽이, 거기서 했다는 게 의미가 있죠. 결국에는 종국에는 끝에 가서는 KF-10뿐만 아니라 FA-50에서 운용이 되나 보다. 그렇다면은 이게 소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공지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얘기 잠깐 나왔다가 2020년에 잠깐 얘기 나왔다가 사라진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다 사업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갈 수가 있고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FA-50에서 이번에 보여준 거 보니까 이건 또 새로운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제대로 유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명중을 해야 되고 뚫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실증을 해야 되는 개발이 또 남아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플랫폼, 경전투기에서 한쪽 날개 해서 딱 떨어졌다는 게 그게 의미가 크죠. 대한민국의 전투기에서 국산 전투기에서는 다 운용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다. 물론 미국제 전투기는 미국의 이제 허가 인증을 받아서 인티그레이션을 이제 해야 되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지만은 1차적으로 국산 전투기라고 하는 KF-21과 FA-50에서는 앞으로 국산 미사를 이제 운영할 수 있겠네. 그게 이제 성취를 할 수 있겠다. 이 입증을 한 게 의미가 있죠. 독일 타우러스에 비해 철룡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근데 뭐 시중 언론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가격이 뭐 좀 저렴하다. 뭐 3분의 1 가격까지 내려갈 수 있다. 국내에서 조립하고 만들면은. 물론 이제 원자재는 또 그 해당 업체, 뭐 타우러스 회사에서 일부 또 수입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100% 우리가 뭐 짧은 시간에 개발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조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점으로 이제 지적하는 거는 관통력. 관통자가 과연 그 기술이 짧은 기간 내에 가지고 있나? 근데 이제 또 반면에는 이제 우리 그 KT-SSM이라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뚫고 들어가는 거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기술을 좀 전용해서 좀 작게 만들어서 관통하는 거를 그 앞에 탄두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실체가 KT SSM이 1, 2, 1형하고 2형이 이제 그거 한번 뚫고 들어갔는데 또 떨어져요. 또, 대단한 거죠. 근데 실제 이게 몇 미터를 땅땅땅 했는지는 그거는 사실 아주 공식적인, 공개적인 그 데이터는 없죠. 그냥 몇 미터다 이렇게 대충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이제 이러한 공습할 때처럼 그 벙커버스터 뚫고 들어간 것처럼 그것도 뭐 60m라고 이제 일반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뭐 고도, 투발한 고도에 따라서 뭐 18m를 뚫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 고도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항공 무기에 있어서는 항공 역학적인 뭐 항속거리 뭐 뚫고 들어가는 힘 이런 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초기에 장공지에서 관통력을 다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독일제 타우로스 비교해서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개량력이 또 나와야 되는데 그건 또 이제 R&D로 들어가는 거죠. 뭐 장공지에 뭐 3라든지 뭐 4라든지 어느 개량 번호가 들어가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단점으로 이제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될 거다. 근데 그래도 뭐 최초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다. 그리고 가격을 일단 낮출 수 있다. 그건 장점이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그 목적으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죠. 근데 뭐 한번 미사일을 이렇게 정밀 유도 무기 미사일을 개발하면은 개량용으로 넘어가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보완은 될 것 같아요. 단점으로 지적되는 거로. 그것도 뭐 시간이 또 걸리고 돈이 또 더 들어야 되겠죠.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공3의 개발이 본격화했는데 천공2에 이어 중동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에로 시스템인데 에로 1, 2, 3 이렇게 나가는데 이 툴을 이제 또 운영을 해봐야죠. 해당 도입국에서 러시아제 시스템과 우리 한국 시스템 뭐 일부 또 서방 측의 소프트웨어가 다 결합이 돼서 별도의 물건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써봐야 되는 게 사용을 해봐야 되는 게 이라크가 지금 도입이 뭐 막바지에 왔다고 이제 결정이 사인하는 게 했는데 이라크군은 전통적으로 구소련제 지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일부 단거리는 이제 프랑스제를 사용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전쟁하면서 2003년도에 아직 점령당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인력들 이 얼만큼 지금 살아있는지 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운영했던 그 뭐 그쪽에 과학자라든지 하여튼 뭐 연구진들 그다음에 일선 부대의 뭐 지휘관 뭐 퇴역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러시아제 시스템 비교해서 한국 거는 어떤 점이 좋다, 나쁘다. 그런 평가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지금은 이제 워낙 급하니까 옆에서 그 미사일을 서로 주고받는 이란과 이스라엘 주고받은 모습 보니까 불안하니까 빨리 급하게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체계를 도입해야 되는 게 당장은 한국제밖에 없고 대한민국제밖에 없고 미국제는 뭐 되게 저기잖아요. 뭐 비싸게도 받고 조달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걸잖아요. 함부로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유럽제도 마찬가지고 만드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시스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뭐 유럽제도 만만치 않고 뭐 러시아한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제재를 받고 이제 조달도 안 되고 중국제는 더욱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서방 측 국가 중에서 미국이 뭐라고 안 하는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제품이다. 그래서 그런 제품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뭐 서둘러서 이제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옆에 나라에서도 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게 좋은 물건이니까 발주하겠지 하고 야 우리도 빨리 장만하자. 저렇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공중 투발 미사일과 뭐 장거리 뭐 탄도타에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이라크도 지금 나서고 있고 그래서 중동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되는데 저는 바람이 있다면은 이 청ung2 아니면 뭐 최초의 뭐 일형 전투기만을 격추할 수 있는 필리핀 같은 나라 좀 사서 좀 자기들이 그 배치하면 안 될까? 동남아시아도 이게 중국군의 폭격기 아니면 스텔스 폭격기 더 나가서 6세대 배치가 되면은 그 공격기들이 그럼 지금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출 측면에서 중동 지역에 너무 이렇게 좀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대공 미사일 청ung2는. 근데 청ung3는 사실 개발을 해봐야죠. 그 고도를 더 높이는 거니까 시험 뭐 평가 테스트 하다 보면은 그것도 당장 팔 수 있는 물건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청ung3로 수출 시장이 뭐 얘기는 그건 그때가 봐야죠. 왜냐면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이라크 군이 이 청ung2를 가져가서 이제 운영하면서 경험이 이제 있을 테니까 장점 단점을 파악을 하면은 좋다고 생각하면은 전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 후속 제품인 청ung3를 이제 발주를 한다든지. 근데 그냥 그렇다 하면은 더 이상 발주를 안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이제 있죠. 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스라엘 에로 시스템이 이제서야 뭐 판매하는 쪽에 워낙 물건이 귀하니까 그 지대공 미사일 쪽이
에로 시스템이 뭐 불과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인기 없었는데 워낙 이제 이게 전쟁들이 다 변화되니까 여전히 그 드론과 함께 전투기가 이제 막 득세를 하니까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에로도 이제 뭐 이제서 알려지고 우리도 이제 이제서 알려지는 거고. 근데 뭐 자리는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중동 시장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이건 방어 무기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판매를 좀 더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